예, 오늘 정부가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요. 수능을 비롯한 입시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완치 후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사례별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개학 연기 얘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에서 아마 오후에 또 추가로 개학을 연기할지 아니면 또 개학 강행을 할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이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건데 일단 의료 전문가로 보시기에 4월 6일 개학 어떻게 보십니까? 4월 6일 개학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중에도 이것이 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아직까지도 지역사회 감염이 있고 또 감염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 중이거든요. 네. 또 해외 유입 요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대 환자가 한 620여 명 되는데 한 명도 중증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경증이거나 무증상에 가까운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감염이 되게 되면은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경제 시장과 또 사회에 굉장히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장에는 뭔가 정부의 무게 중심이 방역에서 경제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나고 뭔가 다른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10대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위험 요인이 상당히 제거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만 여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회의 모든 곳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좀 벗어나서 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학교의 등교라고 하는 게 단지 학교의 등교만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등교가 사회에 주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4월 6일의 개학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고 이후에도 결정을 할 때 이런 바탕을 두고 이런 인식의 바탕을 두고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차후에도 아마 이런 관점에서 다시 그때의 상황을 보고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젠간 또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를 해서 감염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현장에서는 뭐 2m 거리를 두고 앉기 혹은 학생들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시키기, 손 씻기 시키기, 소독제 비치하기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이제 뭔가를 숙지를 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바깥에서도 활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쵸. 등교를 할 때 손을 잡고 등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동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긴 방학을 보낸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도 있고 예. 또 어른들이 얘기한 거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아이들이 기억하면서 지키기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고 또 학교가 전문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등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했을 때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2m라 그러면은 나란히 앉기보다는 2m 끝쪽을 각각 앉는 이제 앞서서 보고 앉는 이런 형태 또는 뭐 등을 보이고 앉는다든지 이런 방식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양쪽 끝에 공간을 두기보다는 거기도 바짝 붙여서 최대한 공간을 널리 쓰는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도 식당을 이용한 전체 급식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
공부하는 교실에서 순차적으로 식사를 하는 등 이제 이런 방식.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등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 이걸 다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나이가 있는 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모를까, 네. 초등학생 정도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순차적 아마 등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고. 언제 개학을 하던 그런 충분한 지침이 그렇습니다. 마련돼야 한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개학하느냐 연기하느냐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마 학원이 가장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학원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원에 좀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강사들이 잇따라 이제 확진자가 되고 있는데 우려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학교가 닫았기 때문에 학원도 닫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학원은 거의 뭐 80% 이상이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늘 이제 지적되던 것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PC방이나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것이 학원에서 이제 몇 군데 이미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 문제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학원은 또 장기간 학원을 못 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가 협조를 구하고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뭔가 재정적인 보조를 해야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25명 추가 확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총 9,786명이 됐습니다. 125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곳이 바로 이 제2미주병원일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벌써 어제까지 포함을 해서 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 사례 중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감염, 집단 대규모 감염이 나왔던 곳이 청도 대남병원이었는데 120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늘어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코호트 격리가 미확진자들까지도 확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코홀트 격리를 하고 코홀트 격리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조치로 그 내부의 환자들을 각각 격리를 한다든지 또는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아가지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지금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2미주병원이 있는 이 건물에 대실요양병원이라고 아래층에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 전체를 합하게 되면은 거의 한 건물에서 220명 이상의 환자가 쏟아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2미주병원에는 처리나 대처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흡한 점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하나는 먼저는 종사자들을 검사를 했는데 이때 검사를 할 때 미주병원의 의료진이 아마 검체를 채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환자에게서 한 명 확진이 되고 전수 검사를 했을 때 대규모 환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는 또 방역 당국이었죠.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역 당국이 다시 음성이 나왔던 종사자들을 검사를 하면서 또 음성이 양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종사자들도 감염이 이미 되어 있었고 또 환자도 감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진단 검사가 될 때는 심지어 음성이 나왔던 그 당시에도 이미 대규모 확산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검체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고 당시에 음성으로 나왔었던 것도 문제고 또 실제로는 감염 확산이 되고 있었던 것도 미리 우리가 이 진단 검사에만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였다고 하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실이 드러나서 제2미주병원에서 이 집단 감염 사태가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감염 경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 환기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접촉인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랄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문제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종사자들이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미궁에 빠진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뭔가
아래층에 있었던 대실 요양병원이나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먼저 종사자들이나 의료진들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내부에 격리되어 있던 환자들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계속 이게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가 이제 추적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는 뭔가 이게 공기를 통한 전파가 아닌가 이제 예. 이렇게까지 이제 의심이 됐었는데 예. 지금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은 공기 전파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든. 저도 처음부터 공기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또는 공기를 통한 확산이기보다는 밀접 접촉에 의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뭐 당국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지금 코호트 격리된 그 미확진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분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미 그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부터 코홀트 격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 환자분들을 상태에 따라서 다른 병원으로 지금 전원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적지열이 잘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이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60명, 서울에서 24명, 경기에서 13명, 그리고 인천에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과 경북에서도 각각 2명씩 나왔고요. 부산, 충남, 경남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하루에 180명이 추가 격리 해제돼서 총 5,40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나갔습니다. 이 완치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40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최근에 완치 후에 재확진을 받는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이냐라는 분석을 돕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재감염이 아니라 그리고 또 검사의 오류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재활성화이든 검사 오류이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전파 위험이 다시 생긴다라는 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비교적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명확한데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가족 그러니까 부부와 17개월 된 아이가 완치 퇴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집에서 격리 중인데 증상이 발현되어서 다시 검사해봤는데 양성이 된 예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하고 이 유사한 예가 지난번에 한 10케이스 정도가 있어요. 10건 정도가 있고 외국에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이렇게 10건 정도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가족 3명인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인 경우에는 당국이 상당히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일가족 케이스는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재발현이냐 또는 재활성화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족 3명 중에 1명이 먼저 재발현이나 재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다른 가족에게 감염을 시킨 거냐. 왜 그러냐? 재감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집에 자가격리 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3명이 다 재발현이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1명이 먼저 재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재감염이 된 거냐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뭐가 알려져 있지 않느냐면은 재발현 또는 재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바이러스가 감염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다 되돌아봐야 되면서 심지어는 완치 퇴원 조치에 대한 것도 상당히 바꿔야 될 그런 중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발현 또는 재활성화라고 본다. 이게 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당국에서 실제로는
재감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재발현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감염됐다기보다는 3명이 다 재발현한 거다, 재활성화된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이 될 때는 24시간을 두고 2번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서 확실히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완치 퇴원이 됩니다. 퇴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재활성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진단 검사도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그 진단 검사를 한 병원도 확인해 보니까 판정을 내렸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키트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검출 기준 이하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약간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통상은 이 검출 키트가 검출할 기준 이하의 정도 되는 매우 적은 바이러스는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일가족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약간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스스로의 면역 기능으로 퇴치를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뭐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역 기조를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예는 외국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10케이스가 있으면서 10케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각자 재발성인지 재감염인지 여부는 좀 더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연구 결과 또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증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회복한 환자 절반이 최장 8일 동안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건데 물론 뭐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16명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논문으로 나온다고 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단 키트나 마지막에 퇴원할 때의 확진 검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아마 중국에서 내면서 미국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단 키트는 중국 본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니까 크게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바이러스 양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관찰하다가 치료하다가 퇴원이 됐는데 퇴원이 될 때는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진단 키트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재발현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단 키트가 아주 품질이 좋으면은 바이러스 양이 극도로 적어야만이 검출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진단 키트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품질이. 그러면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음성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 조건이 모든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증 환자는 규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예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방역 당국도 이래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논문 자체에 그렇게 신뢰를 크게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연구 내용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건 미국, 영국, 호주 국제연구팀이 연구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 처음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기 훨씬 수십 년 전부터 인간 사이에서 좀 은밀하게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사르스와 메르스 예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르스와 메르스는 이제 비교를 했을 겁니다. 이 비교를 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사르스 메르스에 이제가 있는 박쥐의 바이러스하고 사람한테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제 유전자 서열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변이가 있는 것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사이에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을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은 사르스와 메르스인 경우에는 박쥐에 있는 것과 사람에 있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박쥐에 있는 것이 중간 숙주를 통해서 사람으로 빨리 온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박쥐 거하고 사람의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유전자 서열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뭔가 중간에서 어디를 거치면서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한테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사르스와 메르스는 사람을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시키지를 않았어요. 훨씬 케이스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르스인 경우에는 9,000명도 채 안 돼요. 전 세계의 확진 환자가. 그다음에 메르스도 뭐 여전히 환자가 적은 편이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금 거의 한 80만 명, 곧 이제 100만 명에 육박할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여기에서 변이가 막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막 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케이스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감염시킨 것도 다르고, 또 사람에게서의 변이, 또 그 이볼루션, 그러니까 전이 뭐 이렇게 변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서 코로나19는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이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 격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을 다녀온 국내 내국인들이 다른 지역 또 혹은 자기 집 주변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도 제기하고 또 고발 조치한 경우도 있고, 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가지고 이제 강제 추방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처벌, 이건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분들을 개개별적으로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가격리를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전화기를 집에 놔놓고 가면은 뭐 어떻게 추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법적 제재, 또 손해배상 청구도 최대 액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후 조치이면서 동시에 선제적인 조치가 된다. 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주 모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액을 한 50억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강력한 처벌만 중요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 번도 강력한 처벌을 해봤냐는 거예요. 처벌 해보고 나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1억 3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억 3천을 할 것 같으면 그 난리를 왜 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1억 3천을 어디에 쓰려고 1억 3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업소하고 자가격리된 도민 2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 액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경종을 울리면서 조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온 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환자를 되돌려 보낼 수는 없어요. 비행기를 태우기도 어렵고, 또 인권 문제도 있고 국가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추방도 해야 되겠지만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액도 최대 액수를 해야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선제적 조치라는 점, 그거 좀 꼭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자가격리자 이제 내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격리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인력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자체에서 이런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력은 충분한가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국내로 입국하시는 대부분의 국민, 뭐 95%가 우리 국민이세요. 그러니까 국내에 전부 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격리를 할 거고,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외국 분들도 정부가 인정하거나 이런 분들만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업무로 오시거나 하면은 회사가 정해준 자가가 있을 거고,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가라고 하는 격리 수단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진단 검사는 어떻게 할 거냐. 진단 검사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동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라도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는 게 좋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강한 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동안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확실합니다. 예, 입국을 막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유행 중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다 바이러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국내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유입하시는 분이 거의 95%가 우리 자국 국민이십니다. 예, 어려울 때 자국으로 들어오는 국민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국가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자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자국 국민들이 어떻게 잘 나름대로 국내에 잘 들어오셔가지고 대신 국내 전파를 확산을 방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국경 봉쇄를 한다. 이것은 전혀 실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정부가 하는 기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사례 하나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1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10대 첫 사망자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한국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엔 사망까지 이르는 건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 미국 이 보건당국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이라는 걸 이 사례를 좀 담지 않는 겁니까? 이제 첫째 하나는 제가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 사회가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가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보험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이 엄청난 위험에 쌓일 거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도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험이 없다는 거죠. 보험이 없으니까 확진이 되어서 빨리 치료를 못 받으니까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빨리 확진되고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은 젊은이들도 위험하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었는데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안 갔으면은 결국 사망한 사람도 병원을 못 가면서 계속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의료기술은 앞서 있지만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했을 때까지 부모가 코로나19 양성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왜 몰랐느냐? 미국 사회가 이것을 숨기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험이 없어서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이 되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게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보험이 없는 분, 미국에는 가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학생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이렇게 병원이 조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